씨는 자취하는 대학생이었다. 음악을 좋아해서 침대 머리맡에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두고 썼고 핸드폰이랑 자동 연결되게 설정해뒀다. 그날도 새벽까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땐 배터리가 나가 있었지만 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점심쯤 문자가 하나 와 있었다. 어젯밤 노래 잘 들었어요. 선곡 좋네요. 처음 보는 번호였다. 장난인가 싶어 무시했는데 5분 뒤 또 문자가 왔다. 가끔 이 시간대가 조용해서 좋아요. 새벽 2시 17분부터 3시쯤까지. 기분이 나빠진 씨는 누구세요? 라고 보냈다. 답장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조용했다. 며칠 뒤 친구가 놀러와서 같이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스피커 전원이 혼자 켜졌다. 화면도 조용한데 스피커에서 아주 짧게 무언가 소리가 났다. 들리죠? 둘 다 너무 놀라서 바로 전원을 껐고 씨는 스피커를 아예 치워버렸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핸드폰의 블루투스 목록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연결된 기기 목록 중 하나에 별표 방 안에 있어요 눈웃음 얼굴 별표라는 이름의 기기가 등록돼 있었다. 스피커는 꺼져 있었고 등록된 기억도 없었다. 더 찝찝했던 건 기기 등록 시간 새벽 2시 17분. 씨는 핸드폰을 초기화하고 이사를 했다. 그 후로 블루투스 기기는 아예 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사를 한 다음 날 새 집 현관문 앞에 작은 메모지가 떨어져 있었다. 여긴 벽이 두꺼워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연결은 되네요. 폰을 잃어버린 건 딱 일주일 전이었다. 지갑이랑 같이 놓고 커피숍에서 두고 왔는데 CCTV 돌려보니 누가 가져간 건 맞는데 못 잡았다고 했다. 별수 없이 새 기기 바꾸고 계정 백업 복구하고 그냥 있기로 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폰이 택배로 집에 도착했다. 포장도 없고 발송인도 없고 폰 하나만 조용히 문 앞에 놓여 있었다. 화면 켜보니 배터리는 2% 남아 있었고 내 얼굴 인식도 그대로 됐다. 그 순간 폰 화면이 깜빡거렸다. 갤러리가 자동으로 열렸다. 그리고 맨 앞줄 첫 번째 사진이 떴다. 셀카였다. 내가 자고 있는 사진, 침대 위,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 불도 꺼져 있었고 조명이 어둡고 흐릿했지만 그건 분명히 내 방, 내 침대, 내 자세였다. 처음엔 내가 잘 때 누가 찍었나?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옆으로 넘기니까 비슷한 구도의 사진이 딱 9장 더 있었다. 그리고 사진이 넘어갈수록 내 눈이 점점 더 떠 있었다. 1번은 눈 감고 있었고 2번은 살짝 떠 있었고 3번은 초점 없이 4번부터는 정확히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었다. 마지막 10번째 사진은 내 얼굴이 완전히 눈을 뜬 채 입가만 웃고 있었다. 근데 내가 기억하는 한 그 시간에 난 혼자 자고 있었고 절대 웃지도 않았다. 사진 메타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시간은 새벽 3시 28분, 장소는 집 내부 GPS, 찍은 기기는 내 폰. 근데 더 소름 끼친 건 그 사진들 중 아무것도 삭제가 안 됐다. 삭제 버튼이 비활성화돼 있었다. 잠깐 멍하니 있다가 사진을 더 넘기려는데 화면이 멈췄고 카메라 앱이 자동으로 켜졌다. 그 순간 전면 카메라가 켜졌고 내 얼굴이 화면에 떴다. 근데 화면 속 나는 웃고 있었다. 난 웃고 있지 않았는데. 한 아파트에 낡은 빈집이 하나 있었다. 도배도 안 되고 가구도 없고 집주인이 몇 년째 세를 안 놓는 집. 근데 항상 밤 10시만 되면 그 집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주민들 대부분은 그냥 오작동이라 생각했고 관리실도 전기 잔류 문제일 수 있다 고만 했다. 근데 이상한 건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그 집 옆집 사람이 매번 바뀌었다는 거다. 한 집 걸러서 정확히 그 옆집만 매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길어야 2달 안에 나갔다. 처음엔 층간소음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나중엔 귀신 나온다는 말도 돌았지만 다 근거 없는 얘기로 묻혔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직접 CCTV랑 녹음기까지 설치하고 확인해봤다. 그리고 얼마 뒤 관리소장은 그 영상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그날로 그만뒀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그 집 안에서 누가 나와서 초인종 누르더라고요. 근데 손이 문 반대편에서 나왔어요.
이사 온 지 며칠 안 됐을 때야. 벽에서 밤마다 톡, 탁 무슨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들렸어. 도배가 살짝 울퉁불퉁한 거 보니 예전엔 붙박이장이 있었던 자리 같더라고. 근데 하루는 새벽에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휴대폰 플래시로 비춰봤는데 도배지가 살짝 들떠 있었어. 살짝 뜯었더니 벽 사이에 틈이 있더라. 딱 손 하나 들어갈 정도.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손이 있었어. 움직이지도 않고 손가락만 천천히 바닥을 튕기고 있었어. 검은 손톱, 까진 손등, 분명 사람 손인데 피부가 너무 하얘서 빛에 반짝일 정도였어. 나는 도망치듯 도뱉지만 다시 덮고 잤어. 다음날 관리실에 말했더니 그 집은 예전에 벽 사이에서 시신이 발견됐던 집이라고 했어. 근데 말이야, 그럼 그 손은 아직 거기 있는 거야?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사 가기 전날이었어. 밤늦게 마지막 짐 정리하고 있는데 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 보낸 사람은 이 번호는 저장된 연락처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딱 하나. 다 챙겼어. 난 짐 싸는 얘긴 아무한테도 안 했어. 게다가 내 번호를 아는 사람은 이사 가는 걸 아무도 몰라. 장난인가 싶어서 누구세요? 했는데 바로 답장 왔어. 혼자 두고 가지마. 문 닫고 다시 방 돌아가 보니까 짐이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가 있었어. 가방 안에 넣어뒀던 옷이 서랍에 다시 접혀 있었어. 난 그 방에 혼자 있었어. 진짜로. 근데 메시지 마지막. 안 읽은 줄 알았는데 그 번호 프로필에 지금 읽고 있음으로 바뀌어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문자창이 혼자서 꺼졌어. 서울 외곽에 있는 대형 쇼핑몰 한 의류 브랜드 매장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폐점이었다. 당연히 마지막 며칠은 정리와 청소, 재고, 처리로 정신없었다. 그러던 폐점 4일 전, 폐점 정리 중이던 한 야간 타임, 정직원이 퇴사 전 마지막 근무일을 보냈다. 그날 밤 그는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영업 종료 후 불 꺼진 매장 안 정리된 마네킹들이 가만히 서 있다. 그런데 1시간 간격으로 프레임을 넘기는데도 한 마네킹의 자세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왼팔이 조금 올라가 있고 고개가 살짝 돌아가 있고 다음 프레임엔 매장 출구 쪽으로 향해 서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카메라 각도 문제겠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정리를 위해 출근한 직원들이 진열대 위에 떨어진 마네킹 팔을 발견했다. 그 팔은 CCTV 속에서 계속 움직이던 바로 그 마네킹의 팔이었다. 매니저는 그냥 낡아서 빠진 것 같다며 넘겼다. 그날부터 야간 CCTV 점검은 정기적으로 진행됐고 그 마네킹은 밤마다 조금씩 다른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폐점 하루 전 야간에 정리 도우미로 온 외부 인력 한 명이 실종됐다. 퇴근 기록은 있었지만 어디에도 나간 장면이 없었다. CCTV 마지막 장면은 그가 매장 안쪽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움직인 무언가의 실루엣. 창고 안쪽에는 정리된 마네킹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바닥, 얼굴이 없는 마네킹 하나가 두 눈을 감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폐점 이후에도 이상하게 그 매장은 몇 주간 전기가 계속 들어왔다. 누가 마네킹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공포 이야기 404호. 3년째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서준. 어느 날 없는 층과 없는 호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주민 누구도 존재를 말하지 않는 404호. 하지만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404가 분명히 있었다. 주인공 서준, 평범한 직장인 자취생. 낯선 초인종 소리. 나는 분명 들었다. 바로 옆방 초인종 소리. 근데 404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새벽 1시 벽 너머에서 나는 초인종 소리.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5층엔 404호가 없다고 한다. 다음날 엘리베이터 버튼에 404가 생겼다. 나는 눌러봤지만 내려가지 않았고 버튼은 그냥 꺼져버렸다. 관리실을 통해 확인해 본 CCTV엔 누가 끝층에서 타고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얼굴은 어딘가 흐릿했다. 웃고 있었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다음날 새벽 3시경 다시 엘리베이터에 404 버튼이 생겼다. 눌러보니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착한 층 폭도는 이상한 구조의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 폭도 벽에 새겨진 낙서 여긴 잊혀진 사람들의 층. 그 층은 죽은 공간 같았다. 살았던 흔적은 있는데 아무도 없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속삭임들, 본인의 이름, 집 주소, 출근 시간 등을 말하고 있었다. 그때 문 하나가 열렸다. 안에는 과거 내가 버린 물건들이 가득했다. 방 구석엔 의자가 있고 그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검은 형체의 실루엣. 그걸 보자 나는 문을 닫고 도망치려고 했다.
그 순간 폭도가 바뀌면서 문이 없어졌다. 이건 단순한 층이 아니었어. 여기 있는 건 내가 지운 기억들이야. 한참 헤맨 끝에 겨우 엘리베이터를 찾아 탈출했다. 돌아와 보니 내 집 문 앞엔 404호라고 붙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안엔 나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다. 404호, 그건 없는 방이 아니라 곧 당신의 방입니다. 공포 이야기 404호 말소 사건. 자취 3년차 직장인 윤지우는 비가 내리는 날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들어간다. 엘리베이터 앞에 붙은 공지문 하나가 눈에 띈다. 나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있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404호 거주자님께 해당 호실은 계약 종료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도 404호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밤마다 404호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비명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한 뭔가 불쾌한 소리. 그리고 오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방 남자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직 여긴 안 꺼졌네. 404호의 진실. 불안한 마음에 관리실에 CCTV를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다. 404호는 작년에 계약 종료됐고 그 입주자는 사망 처리됐어요.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매일 본 그 사람은 누구지? 404호 방문. 친구랑 같이 주말에 404호 앞에 섰다. 문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이번 뉴스입니다. A 오피스텔 404호에서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 거울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난 여기 있어. 근데 너도 와야 해. 일상 붕괴. 그날 이후 내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핸드폰엔 알 수 없는 404 에러가 뜨고 회사 메일 주소도 404로 바뀌어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이 끊기고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404호 결말. 마지막으로 나는 다시 404호 문을 열었다. 안엔 나랑 똑같이 생긴 내가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폭도 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우편함에서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 방에는 새로운 문패가 달려 있었다. 404호 윤지우. 에러 404 존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판기 맨 아래 버튼. 회사 복도 끝. 사람들 거의 안 가는 창고 겸 휴게실. 불빛도 어둡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윙하고 들렸다. 거기엔 낡은 자판기 하나가 있었다. 자판기 가장 아래 버튼 하나만 다르게 생겼다. 그 버튼엔 작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누르지 마세요. 그럼 당연히 누르고 싶어지지 않겠는가? 그날 야근하던 나는 심심해서 그 버튼을 눌렀다. 텅소리와 함께 작은 종이컵이 나왔다. 안엔 피 같은 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장난이겠거니 싶으면서도 기분이 나빠서 바로 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회사 사람 몇 명이 나를 못 알아봤다. 같은 부서인데 매일 보던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사물함을 열어보니 내 명찰 사진 전부 사라져 있다. 대신 거기엔 내 얼굴인데 모르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혼란스러워하며 관리실로 갔더니 날 보며 관리 아저씨가 말했다. 아, 그 자판기요? 그거 자기 이름 바꾸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바뀌었으니까. 중고거래 어플. 주인공은 오래된 전자레인지를 중고 앱에 올린다. 낡았지만 잘 작동하고 가격도 싸다. 곧 어떤 남자에게서 연락이 온다. 렌지 제가 쓸게요. 오늘 저녁 8시에 괜찮을까요? 약속한 시간. 주인공은 아파트 1층 공동 현관 앞까지 제품을 들고 내려간다. 남자는 말없이 받는다. 딱히 이상하진 않은데 계속 주인공의 얼굴을 빤히 본다. 렌즈를 들고 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다른 것도 정리하시면 연락주세요. 버리는 거라도. 다음날 앱 메시지. 렌지 잘 받았습니다. 혹시 냉장고 같은 것도 팔 생각 있으세요? 집 구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좁지 않고 채광도 좋고. 집 구조란 말에 주인공은 순간 멈칫한다. 공동 현관에서 준 건데 내 집 안은 못 봤을 텐데. 며칠 간격으로 계속 연락이 온다. 모두 앱 내 메시지, 항상 예의 바르고 말투는 공손하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진다. 어제 분홍색 슬리퍼 신고 계시던데 그거 편해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창문 잘 안 여시네요. 그날 환기하실 때 문 열려 있었죠. 아직도 밤마다 드라마 보시나 봐요. TV 불빛이 커튼 밖에서도 은은하던데 되게 조용한 분위기 같았어요. 결코 집 안에 들어온 적 없는 사람. 그런데 내 생활을 계속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주인공은 불안해져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앱을 탈퇴한다. 몇 주가 지나고 모든 앱을 지우고 번호도 바꾸고 이사를 준비하는 날. 이삿짐 박스를 싸던 주인공이 벽장 안에서 하나의 물건을 발견한다. 자신이 버렸던 그 전자레인지. 그대로 다시 자기 집 안에 있다. 깔끔하게 닦여 있고 전선도 정리돼 있다. 렌지 문을 열어본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다. 그저 비닐로 포장된 작은 종이 박스 하나, 테이프 위에 흘러쓴 글씨. 다음에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누군가 내 휴대폰을 주웠다. 얼마 전 일이야.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는데 정신없이 내리다가 그만 휴대폰을 놓고 내린 거야. 바로 분실 신고하고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 그런데 누가 받는 거야. 여보세요. 그거 제 휴대폰인데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 아, 이거 주인분이세요? 네, 맞아요. 제가 실수로 두고 내렸어요. 어디서 뵐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 비밀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주인인지 확인하려고요. 순간 이상해서 바로 대답을 못했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거든. 그건 좀 만나서 드리면 제가 직접 풀면 되잖아요. 남자는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 그래도 비밀번호는 제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쵸? 이상해서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어. 그런데 경찰은 그냥 기다리래.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지. 그날 밤 친구 폰으로 내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그 남자가 또 받았어. 근데 이번엔 내게 묻더라. 오늘 회사에 지각하셨죠? 문자로 대리님한테 사과했어요. 참, 어머니한테는 내일 전화 드린다고 했어요. 소름이 확 돋았어. 그 사람은 이미 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 후로도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며칠 뒤 내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 휴대폰 회사에 확인했더니 이미 번호가 해지됐다고 하더라. 그러고 나서 며칠 후 회사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 전화번호 바꾸셨네요. 새 번호도 알려주셔야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 난 새 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으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 어느 날 나는 중고거래 앱을 구경하다가 예쁜 인형 하나를 발견했어. 오래된 빈티지 인형인데 딱 내 취향이라 바로 구매했지. 판매자는 친절했어. 아끼던 거예요. 잘 부탁해요. 이런 메시지까지 남겼지. 인형이 도착했는데 정말 상태가 좋았어. 머리카락도 깔끔하고 얼굴도 귀여웠어.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마음에 들었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책상 위에 둔 인형을 봤는데 어딘가 느낌이 이상했어. 분명히 내가 봤던 길이보다 인형의 머리카락이 조금 더 긴 느낌이었거든.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겼지. 그런데 그 후 며칠이 더 지났을 때 친구가 놀러 왔다가 인형을 보더니 말했어. 이거 인형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길어? 좀 섬뜩한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가위로 인형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냈어. 다음날 아침 인형을 확인했을 때 또 충격을 받았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 있었어. 내가 자른 길이보다 더 길게 말이야. 너무 무서워서 인형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렸어.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작은 박스 하나가 있었어. 안에 들어있는 건 그 인형이었어. 이번엔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길게 자라 있었어. 그리고 손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딱 한마디만 적혀 있었어. 버리지 말라고 부탁했잖아요. 소름이 돋아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했어. 판매자는 놀라운 말을 했어. 그 인형 제가 판매한 거 아니에요. 아직 제 방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내줬어. 그 사진엔 분명 내가 산 인형과 똑같은 인형이 판매자의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어. 그렇다면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인형은 대체 누구 거지? 그 집의 딸. 한 여학생이 있다. 지금은 고등학생. 하지만 이상하게도 10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다. 엄마는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그리고 아빠는 그녀를 혼자서 키워왔다. 아빠는 늘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다만 항상 전학을 다녔다. 이사 가야 해. 여긴 오래 있지 못해.
그 말이 익숙해질 정도였다. 그날은 친구가 우연히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진 하나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 실종 아동 전당. 날짜는 2009년.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이봄. 화면을 넘기려다 전당 하단 인상착의 문구에 시선이 멈춘다. 실종 당일 분홍색 인형이 달린 가방 착용. 오른쪽 손목에 고래 캐릭터 밴드. 머리 우측 파란색 머리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거 나도 어릴 때 저 가방 있었는데. 저 머리핀 내 사진에 있던 머리핀이랑 똑같은데. 그리고 날짜. 2009년 3월 16일. 땡땡 초등학교 앞 실종. 그 날짜 그 장소. 아빠가 처음 학교 앞에 나타났던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빠의 서랍을 뒤진다. 그 안엔 오래된 서류 봉투가 하나 있다. 안에는 내 이름과 다른 이름의 주민등록 등본 부녀로 기재. 초등학교 입학 당시 제출된 가짜 전입신고서. 가명으로 된 예방접종 확인서.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 전국 각지. 매번 다른 학교 앞. 초등학생 여자아이들. 그중 몇 장은 지금의 자신과 너무도 닮은 아이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순간 문득 현관 센서 등이 켜지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서랍을 덮고 숨죽이며 벽장으로 몸을 숨긴다. 그리고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딸. 영무원 대기실. 패크룸. 서울의 오래된 지하철 5선 D역. 출퇴근 시간엔 늘 북적이는 환승역이다. 회사 야근을 마치고 막차를 탄 이선우는 평소처럼 D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려다 폭도 끝에 있는 작은 간이문이 눈에 들어온다. 철문처럼 생겼지만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은 떨어져 있고 안쪽으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온다. 평소엔 눈에 띄지 않았던 곳. 잠깐 앉았다가도 되겠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던 그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간다. 문을 열자 내부는 꽤 넓은 대기실이다. 전기장판 깔린 침대, 풋박이 책상, 냉장고, 심지어 작은 TV도 틀어져 있다. 누군가 쉬다가 방금 나간 듯 컵라면에 국물과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무심코 테이블 위 메모를 본다. 막차 시간 전까지만 영무원이 올 수 있음. 선우는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 보니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밖은 조용했다. 출입문을 열고 나가보니 복도 전체에 불이 꺼져 있다. 안내방송도 발소리도 없다. 그는 빠르게 계단을 올라가려 하지만 계단 끝에는 막혀있는 벽. 다른 쪽으로 돌아가려 해도 통로 구조가 아까 봤던 D역과 미묘하게 다르다. 간판은 똑같지만 광고판은 전부 흰 배경이고 자동 판매기는 동전이 안 들어간다. 무언가 이질적인 감각이 느껴진다. 다시 길을 찾아 돌아다니던 선우는 승강장 끝에서 누군가를 본다. 청소노동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멀찍이서 등을 돌리고 앉아있다. 그는 다가가 말을 걸지만 상대는 반응이 없다. 다만 천천히 고개만 옆으로 기울이며 공허한 눈빛으로 선우를 응시한다. 표정은 없다. 눈빛도 흐릿하다. 선우는 겨우 전원을 켠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해보지만 지금 있는 장소는 D역이 아니라 지하철 지도에 아예 없는 공백으로 표시된다. 심지어 최근 통화기록, 메시지도 모두 사라져 있다. 그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 짐을 챙기려 하는데 테이블 위 메모가 바뀌어 있다. 막차 이후 들어온 사람은 아침 첫 차가 올 때까지 여기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실 안쪽 TV 화면엔 자신이 몇 분 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선우는 혼란에 빠져 문을 열고 다시 역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그가 지나온 폭도는 이미 역 내부 구조가 뒤바뀌어 있다. 아까 앉아있던 청소노동자는 이제 영무원 제복을 입고 플랫폼 중앙에서 선우 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그리고 전광판은 첫 차까지 대기 중 이라는 단 한 줄만이 모든 불이 다 꺼진 역사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 세척 중. 대학교 졸업을 앞둔 4명의 친구가 졸업여행으로 조용한 일본의 한 시골 마을 온천여관에 도착한다. 도심과는 공기부터가 달랐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안개 낀 산골 길과 가파른 계단 위에 자리한 오래된 온천여관. 나무로 된 간판엔 검게 퇴색된 글씨로 카게유 온천이라고 적혀 있었다. 로비는 비어 있었고 작은 종을 울리니 주름진 얼굴의 여주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눈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정중히 안내했다.
전기 세척 시간엔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됩니다. 객실은 목재로 된 전통 다다미 방. 낡았지만 고즈넉했고 종이문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깥 온천 물소리가 묘하게 편안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저녁을 먹은 후 4명의 친구들은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 하나.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지 않냐? 밤에 탕에 혼자 들어가면 따라 나온다던데. 뭔 소리야? 크크 들어가 볼까? 밤 11시 반. 4명 중 한 친구 재호가 혼자 슬리퍼를 끌며 목욕탕 쪽으로 향한다. 나무 문에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다. 전기 세척 중 출입 금지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재호는 시간을 보며 중얼거린다. 아직 11시 반인데 뭐 어때? 문은 열려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다. 안은 습하고 희뿌연 증기로 가득했다. 들어선 순간 발밑으로 미끈한 감촉이 느껴진다. 바닥에는 수건과 걸레, 붉은 얼룩들, 그리고 누군가 질질 끌고 간 것 같은 물자국이 얽혀 있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긴다. 그 순간 증기 너머에서 바닥을 기며 타일을 닦는 이상한 존재들이 보인다. 하얗고 납작한 형체. 인간 같지도 않고 인형 같지도 않은 존재들. 모두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타일을 문질렀다. 재호는 그것들 중 하나와 시선이 마주친다. 그 존재는 눈이 없었다. 입만 있었다. 길게 찢어진 입이 마치 물속에서 숨쉬듯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7시 방엔 3명의 친구만 있었다. 재호가 돌아오지 않았다. 직원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프런트 옆 CCTV는 고장 중이었다. 일행 중 한 명인 수혁이 목욕탕 쪽으로 향한다. 문은 닫혀 있었고 팻말은 청소 완료로 바뀌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선 수혁은 문 옆 청소 도구함을 열어본다. 그 안에는 젖은 수건들과 함께 재호의 슬리퍼 한 짝이 구겨져 있었다. 수혁은 도구함 안에 들어있던 재호의 슬리퍼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도 재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수혁을 포함한 3사람은 그렇게 약속한 듯 조용히 입을 닫았다. 그리고 1년 후 졸업을 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진 친구들. 수혁은 어느 날 지방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는다. 업무는 간단했다. 각국 폐시설에 대한 다큐멘터리 기록 영상 편집. 그날 그는 오랜만에 카게유 온천이라는 이름을 모니터에서 마주쳤다. 폐업한 지 오래됐지만 내부 상태가 보존돼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입니다. 녹화된 영상은 최근 촬영된 것이라 했다. 고프로 카메라를 착용한 조사자가 폐온천 여관을 돌아다니는 장면이었다. 영상은 조용했다. 1년 전 그대로의 복도 방 구조 프런트. 심지어 방문 앞에 걸려있던 전기 세척 중 팻말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카메라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수혁의 손이 마우스에서 멈췄다. 바닥 한가운데 목욕탕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할 그 공간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낯익은 후드티,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마치 조명을 비춘 듯 선명한 옆모습. 재호였다. 그는 아무런 반응 없이 무언가를 문질렀다. 손에는 수건, 타일 위엔 사라지지 않는 붉은 자국. 그 순간 화면 속 재호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정확히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러자 영상이 끊겼다. 모니터가 정지되었고 편집실의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수혁은 그대로 뒤도 돌지 못한 채 멍하니 멈춘 영상 속 정지 화면을 바라봤다. 그 안에 재호는 여전히 청소 중이었다. 벌레 인간. 아파트 단지 뒤편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다. 벽엔 곰팡이와 낙서가 번져 있고 문은 녹이 슬어 흉물스럽게 반쯤 열린 채였다. 낮에는 인기척이 없지만 밤이면 창고 근처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스친다. 아이들은 그곳을 벌레집이라 불렀다. 남자를 처음 본 건 여름 초입이었다. 단지 내 공터에서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조용히 훑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언제나 검은 장갑과 슬리퍼, 선글라스를 쓴 채였다. 한낮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그 복장은 변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녔지만 어디까지나 이상한 사람 정도로만 여겼다. 그가 해를 끼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길고양이 밥그릇은 텅 비었고 밤마다 울던 강아지 소리도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았다. 쓰레기장 한쪽에선 털만 가득한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창고 근처를 피해 다녔다.
어느 날 중학생 한 명이 사라졌다. 아이가 사라진 날 관리실 CCTV에는 이상한 장면이 남아있었다. 허리를 숙인 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와 그 뒤를 따라 기형적으로 꺾인 관절로 움직이는 남자가 찍혀 있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창고 안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창고는 철거 대상이 되었다. 철거 전날 밤 경비실 CCTV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다. 쓰레기장 한가운데 젖은 등을 드러낸 남자가 쭈그린 채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다. 젤리 껍질, 머리카락 뭉치, 그리고 작은 동물뼈.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옷 속에 넣었다. 그러곤 고개를 돌렸다. 턱 밑까지 찢어진 입. 그 안에서 젖은 촉수가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얼굴은 인간의 구조에서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창고는 철거됐고 남자는 사라졌다. 한 달 뒤 새벽 3시경 맞은편 아파트 쓰레기장 CCTV에 기이한 형태가 찍혔다. 묘하게 꺾인 관절로 낡은 유모차 안을 뒤지고 있는 모습. 선글라스는 없었고 입은 턱보다 훨씬 아래까지 열려 있었다. 유튜버. 인기 심령 유튜버 지안TV. 지안TV는 폐건물 탐방과 심령 체험 콘텐츠로 주목받는 채널이다. 어두운 조명, 음산한 배경음, 과장된 리액션. 그의 영상은 겉보기엔 흔한 호러 유튜브 같지만 기묘하게도 진짜 이상한 장면들이 종종 포착된다. 이번 영상에서 지안은 새로 섭외한 장소를 소개한다. 도시 외곽에 폐업한 유치원. 낙서를 하다 만칠판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교실 한쪽 구석엔 누렇게 바른 인형 하나가 놓여있다. 눈이 텅 비었고 입모양은 어설프게 웃고 있는 형태. 그렇다고 특별히 움직이거나 하진 않는다. 촬영은 큰 문제 없이 끝난다. 편집도 마무리했고 평소처럼 업로드를 마쳤다. 그런데 댓글이 이상하다. 3분 44초 인형 눈 움직인 거 다들 봄. 칠판 낙서 자세히 보면 가지마라고 돼 있음 덜덜. 그 인형 아직 그 방에 있는 거 맞죠? 지안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편집하면서 본인이 직접 확인했으니까 보였으면 이미 클립으로 써먹었겠지 싶었다. 며칠 뒤 반응이 좋아서 같은 장소에 2탄을 찍으러 간다. 그런데 그 방에 있어야 할 인형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누군가 놓고 간 삼각대와 카메라만 조용히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다. 구독자 중 누군가 몰래 다녀간 걸로 여겼다. 지안은 이번에도 촬영을 이어갔다. 라이브 방송도 함께 켜고 방송은 평소처럼 진행됐다. 유치원 복도 교실 창고. 어둠 속을 탐험하며 채팅창과 소통한다. 그런데 채팅이 점점 이상해진다. 지금 너 뒤에 있는 거 뭐임? 팔이 꺾였는데 그거 진짜지? 밖에 사람 있어요. 나가봐요. 지안은 웃어 넘겼다. 그 흔한 라이브 장난이라 여긴 거다. 화면에도 귀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채팅은 멈추지 않는다. 급기야 이런 말이 올라온다. 그 인형 오늘 따라갈 거예요. 그 말을 남긴 시청자는 이상하게도 바로 퇴장했다. 방송은 무사히 종료된다. 집에 돌아온 지안은 녹화본을 다시 틀고 편집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본다. 비어있던 교실. 지안이 나간 직후의 화면 속에 그 인형이 카메라를 보고 서 있었다. 더 끔찍한 건 방송 중간중간마다 창문 틈, 문 뒤, 화면 구석마다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기이한 형체였다. 눈은 없고 입만 벌어져 있는 아이. 꼭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즐겁지 않은 표정. 그리고 녹화 마지막 장면. 지안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그 뒤로 따라 들어오는 검은 형체. 그날 이후 지안은 활동을 중단한다. 예고도 없이 아무런 공지도 없이. 커뮤니티엔 공백만이 남았다. 그로부터 이후로 채널엔 이상한 글이 올라온다. 다음 영상에서 지안은 그 방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엔 웃지 않아요. 인형이. 지안은 그 글을 올린 적이 없다. IP 기록도 없었다. 그날 밤 지안TV의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올라온다. 제목은 아무도 없었는데 문이 닫혔다. 영상 속 지안은 텅 빈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문을 닫는다. 불 꺼진 방. 오직 한 개의 조명이 비추는 구석에 인형 하나가 앉아있다. 움직이지 않지만 어딘가를 응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영상을 마치기 직전 조명이 꺼진다. 그 이후 지안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영상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도 가끔 새 영상이 업로드된다. 썸네일도 제목도 없이 단지 숫자로 된 파일명뿐인 영상들. 댓글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편집자는 누구인가요? 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죠? 폭스 인형. 중학교 시절 문서는 매일이 지옥이었다.
같은 반의 유라는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책가방은 창밖으로 던져졌고 급식 시간이면 물컵엔 침이 떠 있었다. 교실엔 은서가 귀신에 씌었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친구는커녕 말 한마디 건네는 아이조차 없었다. 그해 겨울 은서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을 한 권 발견했다. 먼지 낀 표지엔 추술인형 만들기라고 적혀 있었다. 속엔 낡은 펜으로 적힌 주문과 손으로 그린 사파가 가득했다. 검은 천으로 인형을 만들 것, 대상에 머리카락을 심을 것,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바늘로 찌를 것, 7일 후 복수가 시작된다.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날 이후 은서는 이상할 만큼 그 글에 사로잡혔다. 유라의 실내화에서 몰래 머리카락을 모았다. 검은 셔츠 천으로 인형을 만들고 밤마다 가슴팍을 바늘로 찔렀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6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허무해진 은서는 인형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7일째 아침 학교는 떠들썩했다. 유라가 전날 밤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이었다. 아무런 징조도 없이 잠든 채 그대로 숨이 멎었다는 이야기였다. 은서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다. 그 인형 때문이라는 걸. 그날 밤 인형을 버리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차마 태우지도 못하고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인형은 매일 달라져 있었다. 팔이 벌어져 있거나 다리가 꺾여 있거나 어느 날은 똑바로 앉아 있었고 다음 날엔 서랍 안쪽 벽에 기대어 있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고개가 항상 은서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눈, 코, 입이 없는 인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입자국처럼 희미한 선이 생기더니 빨간 실로 꿰맨 입이 자라나 웃고 있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꺼내 들었다. 인형에 성냥불을 켜서 붙였다. 순간 치익하는 소리만 나고 불꽃이 꺼졌다. 인형은 그을리지조차 않았다.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천이 아닌 금속처럼 탁탁 소리가 났다. 끝내 가위를 들었지만 한번 쓱 끝자날이 휘었다. 그 다음날 엄마가 쓰러졌다. 원인은 심장 이상. 병원에서도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제서야 은서는 깨달았다. 인형을 만들던 날 바늘에 손이 베었다. 피 몇 방울이 검은 천에 떨어져 번졌다. 그땐 몰랐다. 그 피가 인형의 심장이 될 줄은. 그 순간부터 인형의 시선은 은서를 향하고 있었다. 은서는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 인형을 넘겨야 한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을 사람. 그 사람 손에 인형이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떨어지는 걸 즐기는 아이. 중학교 2학년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우리 학교 운동장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마주보고 있었고 체육 시간이면 늘 그 건물이 시야 한가득 들어왔다. 그날도 그랬다. 햇볕이 따갑고 아이들은 지겨운 7교시 체육을 억지로 뛰고 있었다. 나는 운동장 한쪽 그늘에서 가만히 앉아 땀을 닦으며 멍하니 아파트를 바라봤다. 그때였다. 14층쯤 되는 고층 난간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게 보였다. 사람? 너무 빨라서 확신할 순 없었지만 그 실루엣은 명백히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다. 팔과 다리를 휘날리며 땅으로 수직 낙하했다. 야, 방금 본 사람 있어? 주변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 물건이 떨어졌겠지. 환영 본 거 아니야? 그 말에 나도 스스로를 설득했다.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래, 피곤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2주 뒤 다시 찾아온 목요일 체육 시간. 이번엔 분명히 봤다. 아파트 14층쯤 난간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길게 풀어내린 검은 머리, 창백한 피부, 그리고 하얀 교복.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천천히 웃고 있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 그녀는 낙엽처럼 떨어졌다. 야! 선생님! 사람 떨어졌어요!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었다. 3명, 4명.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체육 선생님도 당황해서 아파트 쪽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한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신고도 했지만 아파트 경비도 주민도 그런 일 없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들 보지 못한 척, 듣지 못한 척. 그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무언의 약속이었다. 몇 달 후,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었고 조별 과제를 위해 그의 집에 가기로 했다. 방과 후 친구는 만화방에 들렀다 온다 했고 나는 혼자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햇살을 맞고 서 있었다. 그때였다. 콰직.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쿵하고 땅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뺨을 타고 흘렀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피었다. 그리고 바닥엔 형체가 무너진 여학생이 엎어져 있었다.
하얀 교복. 익숙했다. 예전에 본 그 여학생. 피가 아스팔트에 번지고 있었고 온몸은 으깨진 듯 구겨져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고개를 드는 걸 분명히 봤다. 그녀는 뚝뚝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듯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팔은 뒤로 꺾인 채로 다리는 부러진 채로 몸 전체를 끌어 일어섰다. 그리고 눈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사람 얼굴이라기보다 부서진 인형에 가까웠다. 한쪽 눈은 튀어나오고 입꼬리는 찢어지다시피 올라가 있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너도 떨어져 볼래? 그녀는 내 손목을 잡았다. 너무 차갑고 축축한 게 마치 살이 물러버린 생선 같았다. 나는 겨우 작게 말했다. 싫어.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미동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스르륵 손을 놓고 몸을 끌듯이 비틀거리며 아파트 현관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고개를 돌려 속삭였다. 떨어질 때 얼마나 재미있는데 안 해봤구나? 나중에 또 보자. 몇 년 뒤 그 여고에 다니는 친구에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 예전에 자살한 애 있었는데 맞고 살다가 결국 옥상에서 떨어졌대. 근데 부모가 조용히 처리해서 아무도 장례식에 못 가봤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애는 단순한 혼령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힌 채 계속해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중학교 운동장을 다시 지나칠 일이 종종 생긴다. 수업 끝난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햇빛은 여전히 눈부시다. 나는 다시 고개를 들어 그 오래된 아파트 난간을 바라본다.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 몸을 천천히 기울이는 그 여학생이. 떨어지기 직전의 그 표정. 웃고 있는 얼굴 그대로. 너도 떨어질래? 그 모습이 아직도 떠나질 않는다. 채팅녀 수진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야. 그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흔한 것도 아니었고 PC방이 막 유행하던 시절이었지. 그 안에서 채팅이라는 게 유행했고 우리 또래들 사이에선 거의 놀이처럼 번졌어. 친구들이랑 같이 채팅방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여자애랑 연결되면 좋고 아니면 차단당하거나 욕먹고 끝나고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 근데 우리 중 한 명이 채팅으로 만난 수진이라는 여자애랑 엮이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지. 친구 말로는 수진이는 긴 생머리에 눈이 또렷하고 좀 분위기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 실제로 만나봤을 때도 예쁘장했고 친구는 바로 빠졌어. 둘은 매일 연락했고 주말마다 만나 데이트도 했대.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우리랑 다른 여자애들이랑 같이 논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날 밤 친구 삐삐에 다른 여자 목소리로 남겨진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수진이가 들었대. 그러고는 단둘이 있을 때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어. 친구는 처음엔 그냥 장난처럼 넘겼지.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며칠 뒤 비가 오던 날이었어. 학교 끝나고 혼자 집에 가던 길에 친구는 누가 뒤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대. 혹시나 고백이라도 하려는 애인가 싶어 슬쩍 뒤를 돌아봤지만 여자의 외모는 이상했대. 불에 그을린 듯 곱슬거리는 머리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기괴했지.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왔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 그 여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대. 순간 친구는 그 사람이 수진이라는 걸 직감했어. 그날 이후로 친구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서 다른 층에 내려서 계단으로 몰래 움직였대. 근데 어느 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맨발로 조용히 올라오는 수진이랑 마주친 거야. 한 손엔 신발, 한 손엔 칼. 그날도 간신히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수진이는 계속 나타났어. 엘리베이터 앞, 계단, 집 앞. 어디든 있었어. 무서운 건 수진이가 부모님이 외출한 시간만 골라 찾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인터폰 화면 속에서 가만히 친구를 쳐다봤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쳐다보기만. 친구가 화를 내고 욕을 해도 수진이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더는 없어. 그 뒤로 친구 상태가 이상해졌어. 문을 계속 확인하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불안해하고 잠도 거의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무너지던 중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에 옥상을 통해 이동해야 했던 날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었대. 근데 옥상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서 있던 건 수진이었어. 칼을 들고 웃으면서. 다행히 같이 타고 있던 아주머니들이 있어서 수진이는 다가오지 못했지만
친구는 더는 집으로 내려갈 용기가 없었대. 수진이가 어느 라인에서 기다릴지 예측할 수가 없었으니까. 바람 한 점 없는 옥상인데 몸이 덜덜 떨리고 정신이 멍해졌대. 그리고 순간 차라리 내가 먼저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수진이에게 죽느니 그냥 스스로 떨어지는 게 낫다고. 그래서 친구는 옥상 난간 위에 섰대. 발끝이 허공에 걸칠 즈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 등이 오싹해져서 돌아봤더니 그건 다행히 수진이가 아니라 관리실 경비 아저씨였어. 아저씨는 친구 팔을 붙잡고 말했대. 학생, 이러면 안 돼. 내려와. 친구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고 경비 아저씨와 함께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지. 근데 계단 아래쪽에서 수진이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대. 수진이를 마주한 친구는 경비 아저씨가 옆에 있으니 용기 내서 다가갔어. 수진이는 한 손을 뒤로 숨기고 있었대. 친구와 수진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친구 양팔을 꽉 잡았대. 그때야 친구는 수진이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왔대. 순간 친구는 수진이를 발로 밀쳤고 칼에 팔이 베었지만 힘껏 아저씨를 밀치고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어. 1층까지 내려가자 장을 보고 돌아오던 부모님이 있었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부모님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수진이는 붙잡혔지. 그런데 그 뒤로 밝혀진 건 더 충격적이었어. 수진이는 실제로는 18살이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정신병력도 있었던 사람이었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경비 아저씨랑 동거를 하며 둘이 짠 계획으로 친구를 해치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사는 곳이나 친구 부모님의 외출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거지. 그 이후로 친구는 충격 때문인지 어디론가 사라졌어. 수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단순한 채팅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 지금도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날 일이 떠올라. 혹시 너도 낯선 이랑 채팅 해본 적 있어?